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결근이 시작됐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소재 대형병원 소속 전공의 1000여 명이 오늘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이들은 일부 병원 대신 협회로 출근했는데요. 의사 집단 행동으로 환자들의 피해 신고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대도 1000명 넘는 의대생이 휴학원을 내고요. 자, 의료 혼란에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주희 기자, 그곳은 오늘 진료 상황에 큰 이상은 없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응급실 입구엔 평소 응급 환자를 실어 나르는 구급차들로 붐볐는데요. 지금은 이례적으로 구급차 한 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전공의 290명 중 200여 명이 결근해 다른 병원으로 응급 이송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빅5로 불리는 서울 소재 대형병원 소속 전공의 2,700여 명 중 1000여 명이 오늘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어젯밤 11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체 전공의의 55%에 달합니다. 정부는 개별 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무단 결근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할 방침입니다. 자, 서 기자, 전공의 대표들이 오늘 임시총회를 열었다고 하던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네,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표 100여 명은 오늘 낮부터 대한의사협회에 모여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조금 전 5시간 이어진 비공개 회의를 마쳤지만 아직까지 입장 등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과 함께 전국 40개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공동 성명을 내놨는데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한 실력 행사를 선언한 셈입니다. 교육부는 어제까지 7개 의과대학 1,133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집단 휴학에 앞서 수업 거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은 3월에 개강하지만 의대 본과는 2월에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연세대, 이화여대, 부산대, 충남대, 충북대 의대 등은 오늘부터 강의실을 비우고 수업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의대에선 학사 일정 조정 등 대책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전공의들 상당수가 업무를 중단한 서울 빅5 병원은 괜찮은 걸까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잠수를 타고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황. 간호사를 포함해 남은 의료진들이 긴급 수술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병실에는 하나둘 불이 켜집니다. 병원 앞은 폭풍 전야에 적막함까지 느껴집니다. 오전 6시 서울대병원 앞입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700여 명 대부분이 사직서를 냈고 지금 이 시각부터 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사직 첫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흰 가운과 슬리퍼를 챙겨 병원을 나서는 의사 한 명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오전 9시 외래 진료 시간이 다 됐지만 병원 로비에는 젊은 의사들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직 계약서도 쓰지도 않아가지고 업무 개시 명령에도 자유로워서 크게 부담도 없고요. 임용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 지금 인턴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떠난 진료 현장은 남은 의료진들의 몫이 됐습니다. 이미 핸드폰 끄고 잠수 탄 사람들도 많고 4년차 혹은 3년차들은 사직서 안 내기도 했다는데요. 이제 투쟁 나선 후배들 대신해서 이제 의료 공백을 메꿔주고 긴급 수술도 채워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의사들 하는 일들도 뭐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고 이런 게 좀 있죠. 이틀째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신촌 세브란스 병원.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의사협회에 모여 비상총회를 열었습니다. 의사의 권위, 신뢰를 상징하는 흰 가운을 여전히 입고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가장 속이 타는 건 몸이 아픈 환자들입니다. 수술이 취소되고 외래 진료도 차질을 빚기 시작했는데요. 이혜주 기자가 환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외래진료 접수 창구 앞 접수 번호표를 든 환자와 보호자로 붐빕니다. 몇 달 전부터 예약돼 있던 진료라 병원을 찾았지만
오늘 진료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예상 못했죠. 위급한 환자들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이제 가족들은 불안해하며 환자들이 벌모잖아요. 오늘 진료를 위해 하루 전 서울에 미리 와 있던 환자도 진료가 취소될까 밤잠을 설쳤습니다. 낭패죠. 언제 또 예약 날짜도 잡고 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틀이나 3일이라는 시간을 또 내야 되니까 30만 원 가량은 교통비로 아마 생각을 해야 되고. 진료를 받으려고 아침 8시부터 대기하던 여성 환자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담당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엔 병상이 포화 상태라며 진료가 불가하다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6시간 기차를 타고 삼성 서울병원으로 온 환자는 오는 내내 진료 지원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공의들 문제 때문에 내시경이랑 대장 내시경 했는데 그게 밀릴 수 있다고.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검사를 못하면 어떡하지? 한 달 뒤 겨우 잡아놓은 수술인데 미뤄질까 초조해하는 환자도 병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환자로서는 너무 급하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수술 날짜가 늦춰진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점점 커지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자, 예약한 진료나 수술은 잠시 미루기나 한다지만 위급한 응급 환자들이 정말 걱정입니다. 응급실에 의사가 없으니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4시간 넘게 무작정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방부가 전국 12개 군 병원을 급하게 개방했습니다. 장호림, 김용선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코에 호흡기를 낀 노인이 침대에 실려 나와 구급차에 오릅니다. 그새 급하게 들어온 다른 구급차. 응급실로 향했다 환자를 데리고 다시 나옵니다. 돌봐줄 의사가 부족하고 남는 병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앞에는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순서를 기다리며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차 안에서 급한 대로 응급조치하며 대기한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이거 트라큐어를 갈아야 되는데 한참 걸린 거예요, 시간이. 지금 몇 시간 만에 가시는 거예요? 4시간? 대전에서 올라온 구급차도 헛걸음하고 되돌아갑니다. 대전 지금 온 병원에서 파업했다 그래요. 대전에서는 그러면 얼마 정도 걸리신 거예요? 2시간? 2시간 반? 정도? 병원 문턱도 못 넘고 길 위에서 버텨야 하는 환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80대 남성이 응급실로 급히 실려옵니다. 후두암과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데 고관절 골절을 당해 급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병원 4곳을 포함해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응급실은 전공의밖에 없는데 전공의들이 지금 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 뉴스를 본 뒤에야 국군 수도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려야 되나 하는 상황이었는데 수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도감과 하지만 눈물 날 정도로. 바로 이번 절차를 밟아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 국군 수도병원을 포함해 군병원 응급실 12곳에서 민간인 이용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군병원 응급실은 국군 수도병원 등 수도권에 5곳, 비수도권에 7곳이 있습니다. 기존처럼 보안 서약서를 쓸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응급실뿐 아니라 외래진료까지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 강경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부는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즉시 복귀하라고 의사들을 압박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발언 15분 가운데 9분을 의료개혁에 할애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타협은 없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특히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 집단 행동에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표현하며 정원도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의료계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그동안 양보했고 또 양보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의료인들에게 즉시 복귀를 압박했습니다.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즉시 복귀하면 별도의 처벌은 없겠지만 거부할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될 거라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자, 이 대체 의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모시고 직접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좀 긴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부터 여쭐게요. 지금 1000명 넘는 전공의들이 오늘부터 출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어요. 네. 근데 복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법 위반이 되면은 이제 법에 따라서 네. 처분이 되는데요. 저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기를 좀 희망하고요. 네. 전공의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현장으로 복귀하셔서 네. 기다리는 환자들을 좀 돌봐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고요. 네. 정부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처분의 정도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고 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법 원칙적인 집행이 불가피하다 그런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의사 면허 박탈도 포함이 됩니까? 차관님? 그건 뭐 조문에는 법 조문에는 그것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태가 좀 일어나지 않기를 좀 희망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료 파업할 때마다 강경하게 엄정하게 처분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막상 복귀하면 그런 것들이 다 유야무야 되면서 네. 이런 게 좀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그것이 좀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파업부터 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닌가 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뭐 의대 증원뿐만이 아니고 의료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수정할 것이 있으면 네. 그것은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네.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을 먼저 하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지난 과거와 달리 좀 엄정하게 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그것은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네. 이번에는 물러섬 없이 가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네, 그 흔히 말하는 레드라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 현장에서 이제 차질이 빚어지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병원 현장? 괜찮습니까, 아직은? 지금 오늘은 이제 그 본격적인 파업이 시작된 첫날이죠. 네. 첫날이기 때문에 현장에 혼란이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약된 수술 등이 취소되고 네.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대형 병원이 중증 환자를 주로 보는 곳인데 네. 지금 전체 환자의 한 절반 정도는 지역의 2차나 종합병원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신 환자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지역에서 좀 치료가 되시도록 이렇게 연계하고 회송하도록 해서 수가로도 지원을 하고요. 네. 나머지 이제 50%에 해당하는 상급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그 환자들 중심으로 네. 지금 남은 인력이 재배치를 해가지고 네. 그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전환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네. 저희는 어느 몇 주다 이런 것이 없고요. 과거에는 네. 이제 기간 단위로 그냥 버티다 보니까 네. 그게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내부 인력도 소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상급병원이라고 해서 다 중증 환자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경증 환자 이런 분들을 지역으로 돌리고 나머지 50%의 중증 환자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토록 하면은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보완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 응급실 마비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군병원을 좀 개방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네. 뭐 간호사 투입이라든지 좀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예, 응급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응급실 기능도 중증 위주로 상급 병원은 유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이제 상급 병원의 응급실에도 중등증 이하 경증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찾아오지 않고 지역의 응급기관을 방문하시도록 저희가 하고 소방청하고는 그래서 프리케이타스라고 그 미리 이제 중증도를 판단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지금 의료 쪽의 기준하고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급차에 타는 순간 사전 이제 그 중증도를 판단해서 지역으로 보낼 분들은 지역으로 가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대학병원의 이제 응급실의 과부하를 막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당분간은.
뭐 네. 차질이 일부 예상이 됩니다만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네. 예, 그러한 것들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 쪽은요, 2,000명은 한꺼번에 매년 2,000명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네.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또 보도가 나오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 이제 증원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들이 있어서 네. 그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뭐 수정도 할 수 있고 합리적 연한은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2,000명이라고 하는 판단은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35년에 가면 급격한 고령화 때문에 네. 입원은 45%, 외래는 13%가 더 증가할 것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예정된 미래가 있는데 네. 이거를 파업을 한다고 해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숫자를 줄이면 네. 또 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은 그러니까 증원에 대한 뭐 얘기도 사실은 의료계랑 뭐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얼마든지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통한 의료계 인사들을 보면은 지금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서로 소통을 해서 인식의 괴리를 줄인다 그러면 저희는 뭐 그런데 이미 뭐 행동에 들어갔는데 소통의 괴리를 줄이기에는 예.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요. 예. 지난 2020년 정부가 하겠다고 했다가 물러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뭐 다른 거예요? 예. 의사들이 계속 버티면 네. 의료 현장에는 혼란이 빚어질 거고 그럼 정부가 또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그것을 막는 네. 비상진료 체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네.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전공의가 빠져도 네. 진료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의료계들하고는 좀 더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면서 다시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거 정부와 다르게 이번엔 안 물러난다고 봐도 됩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또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정 가능성이. 물러날 수 없습니다. 예. 이번엔 물러날 수 없습니까? 이번에 이것을 또 실패하면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없다. 네.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총선 50일 남았습니다.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전 극적으로 합쳤던 제3지대 11일 만에 갈라졌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진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요. 이낙연 대표 측은 이재명 피했더니 제2의 이재명을 만났다. 이준석 사당화를 비판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부실한 통합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면서 개혁신당과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빅텐트가 찢어진 원인은 이준석 대표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당명, 당색, 주요 당직 모두 이준석 대표의 의사를 따랐는데 선거운동 전권까지 갈취했다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지난 일주일간 모멸감을 느꼈다면서 내부에선 이재명을 피했더니 제2의 이재명을 만났다는 원성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오렌지색 넥타이 대신 초록색과 남색이 섞인 넥타이를 맸습니다. 초록색은 옛 민주당색으로 새로운 미래가 앞으로 진짜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임을 강조한 겁니다. 정권 견제도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결별 선언 직후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구애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민주당에 계시는 동지 여러분도 그런 저희들의 노력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과 적극 소통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 대한정당이라는 더 분명한 정체성으로 승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일하겠다면서 결별을 받아들였는데요. 나도 통합을 위해 조롱과 모욕을 다 참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결별 기자회견을 한 뒤 1시간 뒤 이준석 대표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모욕적인 말에 반응하지 않고 삭힌 건 다 통합을 위해서라며 함께 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끝내 결별하게 된 겁니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 측 앞길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김종민 의원이 자신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빗댄 데에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독재자의 이름까지 언급될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독재를 표결로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일을 하겠다며 미련은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의원수 5명을 채워 선관위로부터 지급받았던 정당 보조금 6억 원은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의 탈당으로 의석수가 4석이 된 만큼 반납이 안 되면 기부라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남은 의원들은 모두 이견 없이 지역구 선거운동에 바쁜 상황이라며 공관위원장 인선을 서둘러 바로 선거 모드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LA 뉴스 최선입니다. 이건 공천 학살이다. 민주당도 비명계의 조직적인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박용진, 윤영찬, 민주당의 대표적인 두 비명계 의원들이 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자 강력 반발했습니다. 참 지독하고 잔인하다면서요. 비명계 의원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과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했던 박용진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사당화의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하며 과하지옥을 견디겠다고 했습니다. 이 치욕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받고 있는 이 굴욕적인 일을 통해서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에서 활동했던 윤영찬 의원도 현역 하위 10%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이낙연계인 윤 의원은 비명계 공천 학살이자 특정인 찍어내기 공천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대참패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입니까? 두 사람은 경선 득표에서 30%가 깎입니다. 연이은 비명계의 하위 평가 통보에 홍영표, 전해철 의원 등 비명계는 어제 오늘 수시로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말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충분하게 그 우려를 의총에서 이야기하고 좀 대책도 함께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일각에서 일부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한 비명계 의원은 민주당을 떠나는 것보다 그래도 남아서 경선을 치르는 게 당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친명 지도부는 이런 비명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환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갈등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명계의 반발을 환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시스템 공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최고위도 긴급회의를 열고 비명계 반발과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대처하자. 이 대표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 탈당 선언을 한 것에 대해 모든 원망은 대표인 제게 돌리라며 달랬지만 친명 후보들은 국회를 찾아 세력 교체를 외쳤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선거를 정치 교체, 세력 교체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김병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는 당의 분열 양상에 대해 공천 과정에서 다소 시끄러운 것은 있을 수 있다며 올바른 공천을 위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한 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낙준연대 결국 결별을 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문제였던 거예요? 네, 결별한 이유 양측이 보는 시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 이준석 사당을 완성시키기 위해 기획해서 이낙연 대표를 밀어냈다는 입장이고요. 이준석 대표 측은 기싸움할 때가 아니라면서 이낙연 대표 측이 너무 느리다고 비판해왔고요. 사실 설 연휴 전에 급하게 뭉칠 때도 이런 잡음 예상은 또 했었는데 이렇게 또 빨리 헤어질 줄 몰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대표 이념 성향부터 스타일까지 너무 많이 다릅니다. 통합선언했을 때부터 잘 맞겠냐 우려 있었고요. 이낙연 대표에게 저희가 직접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합의 경우에는 당명을 가져가는 쪽이 주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서로 신경전 같은 게 있게 마련이에요. 당명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당명보다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건데 지역구 출마 문제부터 새로운 미래 부채 변제 문제, 또 영입 인사 둘러싼 논란 등 감정이 계속 쌓여왔고요. 어제 이준석 대표에게 총선 지휘 전권을 위임하는 안이 의결되면서 이낙연 대표 측이 폭발한 겁니다.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자, 잠시 이따 또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 민주당도 지금 상황이 시끌시끌한데요. 친문계가 뭉치기 시작했다고요? 네, 하위 20% 의원들 통보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친문계 의원들이 뭉쳤습니다. 어제 첫 탈당 의원이 나왔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의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화에 말렸지만 탈당 물꼬가 터져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친문계 의원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해철 의원, 윤영찬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후에는 친문계 자장격인 홍영표 의원실에 모였고 공천 학살이다, 성토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비명계 아니에요? 공천 학살이라고 봐야죠, 사실상. 내일 이제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친문계 의원들, 당초 비명계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을 만들어서 탈당할 때까지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뭉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위 20% 평가 결과를 받아보고 이재명 대표 체제 공천 불신, 극에 달한 겁니다. 우선 경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알 수가 없고 경선을 하더라도 하위 20%여서 감점을 받게 되면 친명계 정치 신인에게 질 수도 있다. 위기감이 커진 겁니다. 위기감이 커졌다. 혹시 민주당을 나갈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까? 네,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요. 탈당은 일단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둔 상황입니다. 우선 내일 의원총회에서 단체로 목소리를 내서 이번 사태 해결해보자라는 분위기고요. 친문계와 비명계 의원들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보여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이선 후퇴를 요구하거나 친명계부터 내려놓으라 요구할 가능성도 나오고요. 또 앞서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는 불가피한 진통이다. 변화를 위한 것일 뿐 시스템 공천이 맞다. 이렇게 가겠다. 확고한 입장이거든요. 계속 지도부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친문, 비명계, 집단 행동 배제할 수 없게 되겠죠. 총선 50일 남았거든요. 네, 총선판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크게 보면요. 제3지대인 개혁신당에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분리되며 오자 구도가 됐습니다. 진보와 보수 빅텐트였던 제3지대가 결국 정체성대로 쪼개진 겁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 양측 모두 다음 달 초까지 열심히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독자 생존 능력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은 개혁 정책을 더 활발하게 내놓을 거라고 하고요. 이낙연 대표 새로운 미래는 진짜 민주당 컨셉에 맞는 정당으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친문계, 비명계, 집단 이탈 가능성이 있고요. 국민의힘은 영남 공천이라는 화약고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양당에서 공천에 탈락한 현역들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한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적극적인 이삭줍기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유빈 기자였습니다. 네,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박진 의원,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재배치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박 의원은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서대문 을에 출마하기로 했고 이 전 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이 유력합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박진 의원이 서대문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당하고 소통을
내린 결정입니다. 공관위로부터 지역구 조정을 요청받았던 박 의원은 고심 끝에 오늘 입장문을 내고 선민 후사의 정신으로 헌신과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낙동강 벨트로 지역구를 옮겼던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처음으로 중진 의원 재배치가 이뤄진 겁니다. 서대문을은 지난 17에서 19대까지는 보수정당 소속 정두원 의원이 승리한 지역이지만 최근 두 번의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줘 국민의힘에는 험지로 꼽힙니다. 박 의원과 함께 강남 의뢰 공천을 신청했던 대통령실 출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용인갑은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의원직을 잃어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로 양양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예비후보로 등록해 3파전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내일 강남과 서초, 영남 등 공천 결정을 보류한 78개 지역에 대해 심사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 광진구를 찾아서 안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고 합니다. 보수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선거 캠페인에 접목했다고 합니다. 뭐가 다른 건지 홍지은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광진구에서 여성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보다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거 침입 동작 감지 센서의 부착을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이곳 화양동은 서울시에서 2030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한 위원장이 이곳에서 여성 안전대책을 발표한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최초로 빅데이터 팀을 꾸렸습니다. 공공데이터를 분석해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 발표가 가장 효과적인 장소를 골랐습니다. 4년 전 총선 때 민주당은 통신 기록을 분석해 시간대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유세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121개 지역구의 유권자 분포, 투표 성향 빅데이터를 동별로 분석해 맞춤형으로 현수막도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에서 노년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는 건강 관련 현수막이, 같은 강남이라도 청년층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에는 취업 관련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초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마무리하고 각 후보자에게 맞춤형 전략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총선 5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구 253곳 모두 격전 아닌 곳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격전지를 오늘부터 돌아봅니다. 이름하여 더 스팟 253, 서울 광진을로 갑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서울 광진을입니다. 전국에서 여야 대진표가 가장 먼저 확정된 곳인데요. 서울 최대 격전지인 한강벨트의 선봉에 선 두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현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 초선 민주당 고민정 의원입니다. 여기에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후보는 오세훈계 오신환 전 의원입니다. 관악 토박이가 왜 광진구에 왔을까? 자기 정치와 중앙 정치에만 매몰돼서 일꾼 호소인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광진을은 민주화 이후 36년 동안 민주당계 정당이 한 번도 뺏긴 적 없는 지역구입니다. 고민정 의원도 지난 총선 당시 4개 동에서 앞서며 승리했는데 2년 전 대선 때 달라졌습니다. 고 의원에게 과반표를 몰아줬던 화양동 표심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선거인 서울시장 선거에선 광진을 7개 동 모두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2년 전 표심이 바뀐 화양동인데요. 건국대학교가 있고 서울에서 두 번째로 1인 가구가 많은 동네입니다. 학생 수가 부족해서 이곳 화양초등학교는 폐교했고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화양동 표심을 되돌리기 위해 1인 청년 지원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학교까지 가가지고 상담 받을 수도 없을 거예요. 아, 거기가 사각지대네. 그쵸. 졸업하고 한 2, 3년. 저희 캠프 안에서도 청년 정책만 담당하는 20대들이 지금 따로 있거든요. 주거, 일자리 둘 다 고민들이 굉장히 많고. 이번엔 자양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일대 노후주택들이 2,950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개발될 예정인데요. 상대 오신환 후보는 이곳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고가도로가 있음으로써 우선적으로 이 한강 조망을 갖다 가리고 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여러 많이 소통하고 도움을 청해서 도시계획 비전들을 갖고 또 지구 단위 계획을 계속 업데이트 변경해서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지낸 오 후보는 오세훈 시장의 측근임을 앞세워 재개발 이슈를 띄웠습니다. 민주당이 4년 더, 총 40년을 지키게 될까요? 아님 처음으로 보수 정당이 빼앗을까요? 한강 혈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격전지 서울 광진을에서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요즘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은 상승세, 민주당 하락세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분석이 있는데요. 채널A 팩트체크 시스템 4A가 그 힌트를 알려왔습니다. 여론하는 기자 이현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중순까지 나온 정당 지지율 조사를 점으로 표시해봤습니다. 대체로 비슷한 구간에 모여 있지만 이렇게 튀는 조사들도 있습니다. 채널A 팩트체크 시스템 4A가 편차를 최대한 제거하고 실제 여론에 가까운 정당 지지율 추이선을 그어봤더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추세선이 엇갈린 날은 바로 2월 6일입니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 파업에 엄단 의지를 밝혔고 같은 날인 6일 국민의힘은 중진 의원들에게 낙동강 벨트 험지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수용하면서 공천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에게 6일은 친문과 친명 두 계파 간 충돌이 시작된 날입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친명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불출마를 압박하면서 공천 잡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대선 직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45에서 47%에 이르렀어요. 네.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의 탄생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린다. 지금은 이제 양당이 공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당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스마트하게 잡음 없이 이제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한테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거고. 총선까지 남은 50일, 민심을 가를 1차 분수령이 공천에 달려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론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에게 1%라고 평가를 했나 보죠? 네, 1%인데 하위 1%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결과가 이상하다며 다른 의원들과 비교해 이 대표를 평가한 겁니다.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10%에 들어가죠? 그럼 이재명은 10%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뭐 근거가 있어야죠. 하위 1%라고 보는 이유요? 네, 한 위원장 세 가지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그분 단식하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재판 다니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느냐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에 들자 재작년 대표 전당대회 때 이 발언까지 소환됐습니다.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당시 대표 두고 박 의원과 경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아이러니할 수 있는 발언이 됐네요. 네, 그러다 보니 친명 사과나무 심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사과나무 전략을 좀 쓰고 있지 않나. 한 그룹 찐명나무를 심으려고. 내일 민주당이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명의 친명을 심으리라. 일찍 민주당을 탈당했던 이상민 의원은 이럴 줄 몰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견 가능한 사례들이었는데 지금 본인들이 문제로 딱 느끼니까 그때서야 뜨거 이제 큰일 났다 하지만 그건 좀 뒤늦은 후회죠. 뭐 친명계는 그래도 시스템 공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자, 어제 민주당 탈당한 김영주 의원 그리고 이 대표 친명들 뭘까요? 네, 친명계 의사들이 탈당한 김영주 의원을 조롱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 의원 하위 20% 평가에 반발해 탈당하면서 이 대표를 이렇게 비판했었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당장 친명계 김우영 예비후보 지금 하고 계신 꼬락서니를 보니 하위 2%가 맞을 듯하다 잘 나가셨다고 비꼬았습니다. 표현을 보니까 좀 감정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네요. 네, 이런 조롱을 한 친명계가 또 있는데요. 김지호 당대표 부실장 많이 아쉽다며 앞으로는 부디 마음 편히 지인들과 일본 여행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를 할 때 김 의원이 일본 여행을 가려던 문자가 포착돼 곤혹을 치렀는데 그걸 조롱한 거죠. 자, 김지호 부시장은 저 글을 올렸다가 또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영환 의원이 민주당 단체 채팅방에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런 발언이 당직자이자 출마 희망자가 할 태도냐며 두 눈으로 보고서도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반려묘가 보이는데요. 뭘까요? 네, 문 전 대통령의 반려묘 찡찡이가 또 사고를 친 걸까요? 어제 문 전 대통령이 SNS에서 이준석이 사기쳤다 등 개혁신당 충돌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해시태그 글에 좋아요를 눌렀는데요.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죠. 제가 물어보니 문 전 대통령은 좋아요를 안 쓴다며 단순 실수거나 찡찡이가 놀다가 눌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찡찡이였나요? 고양이가 눌렀다고 해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좋아요 해프닝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과거 이재명은 사이코패스 등의 글에 좋아요를 눌러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 이후에 문 전 대통령 좋아요 범인 색출이라면서 태블릿 PC에 올라가 있는 찡찡이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찡찡이 문 전 대통령 책상 위를 자유롭게 다니거든요. 안에 찡찡이가 있는데 이렇게 일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찡찡이 전 대통령의 반려묘답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 불필요한 논란 안 생기게 찡찡이를 잘 돌보는 것도 집사의 책임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제주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치였는데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나중에 8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사고 뒤에 뒤따르던 차량에 끌려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저녁 시간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 전방에 길을 건너는 여성이 보입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승용차는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잠시 후 이 도로 구간을 지나온 SUV 차량. 웬일인지 차량이 지나가자 도로 위에 긴 선이 그어집니다. 서귀포 시안 도로에서 50대 여성 보행자 A씨가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쯤. 승용차 운전자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현장 인근을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작 A씨는 50분쯤 뒤 8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0대 SUV 차량 운전자 C씨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도로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A씨가 1차 사고 뒤 뒤따르던 SUV 차량 하부에 걸려 8km가량 끌려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C씨는 차량 하부에 피해자가 걸린 걸 알지 못한 채 목적지까지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어요. 1차 사고 때 했는지 2차 사고 때 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90대 노인이 혼자 있던 집에 불이 났는데 비번인 날 연기를 보고 주저없이 달려간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의정부 주택가를 달리는 승용차. 저 멀리 희뿌연 연기 기둥이 보입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핸들을 돌려 차를 세우곤 119에 전화를 겁니다. 가까이 가보니 주택 외벽 보일러 쪽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올해 4년 차인 경기 파주소방서 소속 윤태식 소방사.
쉬는 날 의정부에 들렀다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화재를 발견한 겁니다. 윤 소방사는 인근 주민들에게 소화기 2개를 빌려 불을 끄고 잔불까지 정리했습니다. 나오세요. 응? 집에는 불난 줄도 모르고 90대 노인이 홀로 있었는데 다행히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불이 좀 번졌으면은 일단 주택에서 진압하기 힘들었던 거는 물론이고 옆집도 가까워가지고 옆집으로까지 번졌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어도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청년 소방관의 발빠른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축구 대표팀의 내분 사태는 선수들 이름값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브랜드 가치가 순식간에 50위권 밖으로 밀렸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달마다 발표되는 스포츠 스타의 평판 순위에서 이강인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기업 평판연구소의 이번 달 순위에서 손흥민과 황희찬, 김민재가 나란히 1, 2, 3위에 올랐습니다. 2달 전 3위, 지난달 2위까지 올라갔던 이강인은 50위권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연구소는 달마다 7천만 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근거로 순위를 발표해왔습니다. 1위 손흥민에 대한 데이터상의 긍정 비율이 80%를 넘은 반면 이강인의 경우 부정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이 순위 하락에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웠던 치킨 업체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고 계약은 이번 달 만료됩니다. 통신회사와 제빵업체가 이강인의 광고 포스터를 삭제한 가운데 여행사도 이강인과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프랑스 현지에서 직접 관람하는 테마 여행 상품 출시 계획이 잠정 보류된 겁니다. 경기 외적인 가치가 대폭 떨어진 이강인은 생일을 맞아 구단과 동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급 스타 킬리안 음바페는 내 동생 축하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제 차량을 선물했습니다. 어떤 차를 보냈는지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푸틴 대통령은 자기의 전용 승용차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자리를 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당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소개했던 자신의 관용차 아우루스입니다. 당시 함께 차량 뒷좌석에 앉아보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오늘 러시아 크렘린궁이 현지 언론을 통해 아우루스 브랜드 차량을 김 위원장에게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도 오늘자 노동신문 일면 등에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전용 승용차를 선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수뇌분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신분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로 된다고 하면서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는 러시아의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옵션에 따라 한 대 가격만 10억 원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특히 푸틴 대통령의 관용차는 특별 제작한 것으로 약 1,70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만드는 제일 좋은 차라고 봐야죠. 러시아로서 김정은한테 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는 표한 거예요. 한심사기형으로 봐야죠. 북한의 재래식 무기 공급에 대한 러시아의 보답 차원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자동차 선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며 북러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최근 감옥에서 사망한 나발니의 부인은 남편을 죽인 푸틴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SNS를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3 дня назад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убил моего мужа Алексея Навального. Путин убил отца моих детей. 죽은 남편을 대신해 반푸틴 전선 전면을 등판해서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나발니 죽음에 대한 진상도 곧 밝힐 것을 예고했습니다.
Я буду продолжать дело Алексея Навального, продолжать бороться за нашу с вами страну, и я призываю вас стать рядом со мной. 푸틴 책임론에 힘을 싣고 있는 서방 국가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제재를 위한 논의에 나섰고 미국도 추가 제재를 고민 중입니다. 여전히 행방불명인 시신 때문에 푸틴 정권의 타살 은폐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 당국은 근거 없는 비난이란 입장입니다. Well, I think that the reason is simple because the forensic medical investigation is not over yet. 이런 가운데 지난해 나발니가 러시아도 한국처럼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할 수 있다는 옥중 편지를 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일어난 강남역 살인 사건 8년이 지났습니다. 공용 화장실이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김승희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황급히 계단을 내려오는 남성. 잠시 후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지난 2016년 남녀 공용 화장실에 숨어있던 30대 남성이 일면식 없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건물은 허물어지고 지금은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사건 장소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5층 빌딩의 화장실. 남녀 공간의 경계는 달랑 커튼 한 장입니다. 의미가 없어진 문이 돼버린 거죠. 한쪽 문하고 이쪽 문하고 부딪히니까. 그래서 이 아마 커튼을 대신.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남녀 화장실 분리가 의무화됐지만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 건물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화장실 입구에는 이렇게 안쪽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자 쪽에는 비상벨이 어디에도 없고요. 그나마 남자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벨도 지금은 떼어진 후에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화장실 7곳 중 6곳이 남녀 공용인 신논현역 먹자골목. 업주들은 나름의 자구책을 설명합니다. 여자 손님들 같은 경우는 일어나고 같이 가야고 하고 트리플 오픈을 시켜놨잖아요. 사고가 일어날까 봐. 하지만 불안감을 털어내기엔 모자랍니다. 문 열었는데 앞내에 남자분이 계셔가지고 놀래가지고 문 닫고 그냥 다른 화장실 찾고 문고리가 고장났거나 술 취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무서웠던. 서울시는 안심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공사비 지원에 나섰지만 5년간 54곳만 신청했습니다. 건물주 승인을 받아야 되시고 오래된 건물이어서 사실은 분리를 할 수 있을 만큼 여력이 안 되는. 가장 안심하고 안전해야 하는 화장실. 8년 전과 달라진 건 사라진 사건 현장뿐이었습니다. 다시 간다, 김승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에 대해 법정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같은 판결문을 변기만 하고 수정 조치는 하지 않은 YTN에는 관계자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에 궂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내일은 출근길과 퇴근길, 서울을 포함한 중부 중심으로 눈길이 예상되는데요. 추워지는 날씨에 빙판길에 대비한 신발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부 중에서도 동해안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옵니다. 시간당 1에서 5cm로 한 번에 폭설이 쏟아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그 밖에 경기 북동부에 10cm 이상, 서울에도 최고 5cm가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남부지방은 비로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더 낮아집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3도 등 오늘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 아침과 큰 차이 없는데 찬바람까지 불어옵니다. 서울이 4도, 전주 9도에 머물겠습니다.
눈비는 목요일 오전부터 차츰 그치겠고요. 금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인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고 병원을 비웠습니다. 수술과 진료 취소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의사에게 내 생명을 맡겼는데 한순간 방치되는 셈입니다. 이 환자들 사직서를 낸 의사 쪽도 반대로 의대 증원해야 한다는 정부 쪽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선의의 피해자일 뿐이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이 무슨 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